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되게 추워졌다, 그죠? 근데 겨울은 또 이렇게 추워야 또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이번 주가 또 수능 있는 날이고, 그죠? 예전에 저희가 뭐 학력고사 볼 때도 학력고사 보는 날짜가 며칠인가 확인해보고 야 그때 되면 또 되게 추워지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어김없이 수능이나 학력고사에 있으면 추워집니다. 이번 주도 주변에서 이제 기침 감기, 몸살 감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자세히 보시면 여름에도 저도 그렇지만 한 번씩 주변에서 기침하고 감기 많이 걸릴 때 여름도 그렇고 언제 걸리냐면 환절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오히려 되게 추울 때 영하 10도가 계속 이어지는 보통 1월 달이 우리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그게 주식 투자하는데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을 때 기온이 안 좋고 하면 실제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응을 하잖아요. 대비를 하고 내일도 오늘도 영하 10도인데 내일도 영하 11도래 이러면 처음부터 옷을 되게 따뜻하게 입고 나가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감기 환자가 많지 않고요. 반면에 환절기 때는 그동안에 계속 좋았으니까 그죠? 따뜻했으니까 옷을 얇게 입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교차가 되게 심할 때 그죠?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20 몇 도 올라갔다가 또 밤에는 8도 이러면 옷을 여러 겹 입고 나가거나 좀 해야 되는데 낮에 따뜻한 줄 알고 옷을 얇게 입고 나갔다가 또 저녁 되면 추워지고 기온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우리 몸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병이 찾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만세에서 참 보면 배울 게 많고 제가 주식 투자는 주식 시장을 보면 거대한 자연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가속도의 법칙도 있고 관성의 법칙도 있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있고 항상 주식 시장을 보면 거대한 자연과 같은 느낌이 들고 자연에 맞서거나 자연을 대해서 좀 경솔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척에도 써놨지만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리고 내려왔더니 아버지께서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을 중학교 때인가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 덕분에 주식 시장에서도 교만한 자의 무덤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든 바다에 수영을 가든 강에서 놀든 아니면 여러 자연을 하다가 선수일수록 되게 준비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꼼꼼하게 대비를 하는데 어설픈 초심자 아예 초보는 괜찮은데 약간만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아 했다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주식 시장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시장에 대해서나 좀 자신감이 생겼을 때 보면 크게 또 반대적인 그런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이 그랬었잖아요. 22년도 페드가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찍을 거라고. 근데 항상 그런 가능성도 늘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문 기사를 또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기차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침체에 LG엔솔 포드 배터리 합작 공장을 철회했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안 그래도 요즘 2차전지 쪽이 참 변동성이 심한데 그죠? 일교차가 엄청 심하죠. 일교차도 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굉장히 매서운 겨울로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자, 첫 번째 기사. 추진 9개월 만에 북미 등의 공장 확충 LG엔솔 철회는 처음이다라고 돼 있는데, 배터리 제조사 LG엔솔과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가 튀르키예에서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 법인 사업을 9개월 만에 철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튀르키예 합작 공장에 약 3조 원대 투자를 예상했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를 감안한 포드가 지난달 발표한 120억 달러 16조 원 규모 전기차 투자 연기 조치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최근에 급성장했던 배터리 업계도 생산시설 투자는 늦추고 신규 배터리 개발을 확대하는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고, LG엔솔, SK온, 그리고 SDI, K배터리 3사도 향후 전기차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증설은 충분히 채웠다는 판단하에 그간 배터리 라인업에서 약점이었던 LFP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표가 쭉 나오는데요. 그림이 포드의 전기차 머스탱 마하 E. 맨날 이제 기사를 보다가 사진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머스탱 하면 되게 미국에서는 좀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 아닙니까, 그죠? 전기차 판매 둔화에 속도 조절 나선 차 배터리 업계 해가지고 쭉 돼 있는데, 방금 LG엔솔 튀르키예 공장 사업 철회 말고도 SK온이 포드하고 26년 생산 예정이었던 미국 켄터키 2 공장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폭스바겐도 이달 1일 동유럽 배터리 공장 건설 무기한 연기 발표를 했네요. 자, 이달 11일 튀르키예 기업 코치는 LG엔솔과 포드와 올해 2월 체결했던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이게 MOU였었네요. 우리가 보면 기업들 보면 한 번씩 대단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막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날 때 거기 보면 이게 양해각서 MOU인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데, MOU는 그냥 간단하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막 발표할 때 MOU 단계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3사는 포드의 유럽 판매용 전기차 배터리를 26년까지 25기가와트씩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향후에는 45기가와트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걸 철회했네요. 바로 밑에 나오네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였지만 9개월 만에 철회는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수주잔고 500조 원을 돌파한 LG엔솔은 현재 운영 건설 중인 북미 8곳 공장을 포함해서 폴란드, 인도네시아, 충북, 청주 등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발표했던 합작 계획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지금 철회한 요 MOU에 들어가 있었던 계획이 이 수주잔고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겠죠. MOU였으니까.
올해 2월 합작 투자 발표 때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럽 전기 상중차 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이라는 3사의 사업 판단이 달라진 것인데, 입장문을 통해서 현재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에 건설 예정이던 배터리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에 상호 동의했다고 합니다. SK온과 포드도 2026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한 미국 켄터키 이 공장 연기를 검토한다고 최근 밝혔고요. 폭스바겐 그룹도 동유럽에서 추진하던 네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이달 초 밝혔습니다. 배터리 투자 축소는 유럽발 전기차 시장 둔화 영향이 큰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EU 전기차 시장은 2017년에서 19년 연평균 40% 성장했지만 작년에 15%에 그쳤네요. 폭스바겐도 배터리 4공장 철회를 발표하면서 유럽 시장 전기차 주문이 작년 30만 대에서 올해 15만 대로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구다, 그죠? 19년까지 40% 성장을 했고 지금은 거의 계속 30%씩 최소 27년에서 28년, 30년까지 CAGR 30% 계속 성장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깨지는 거죠, 이러면. 배터리 공장들 입장에서는 신규 공장 계획은 철회됐지만 기존 공장의 유유라인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오히려 시설 투자 등 수조 원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나오네요. 튀르키예 공장은 무산됐지만 LG엔솔은 기존 생산 시설에서 포드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렇게 늘어날 거다 해서 막 공격적으로 공장을 지으려다가 그게 시장 자체가 약간 주춤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MOU였으니까 일단은 좀 연기하자, 철회하자 해놓고 기존 시설을 가동을 열심히 하면 가동률도 올라가고, 기존 시설은 이미 고정비가 그죠?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가동률이 올라오면 오히려 이익일 수가 있겠네요. SK온도 이달 3일 컨퍼런스 콜에서 완성차세 회사들의 속도 조절에도 배터리 공장 스케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테네시 공장과 켄터키 공장은 계획대로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해서 배터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K배터리 3사는 그간 중국 기업에 사실상 시장을 내줬던 중저가용 배터리 LFP 배터리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고요. 올해 1월에서 9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엔솔과 중국 CATL이 시장 점유율 동률 28.1%. 이게 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중국 배터리 업체는 중국에서나 통하지 해외에서는 안 통해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누적 시장 점유율이 중국을 제외하고도 LG엔솔하고 CATL이 점유율 28.1% 동률을 기록하고, 이게 동률이 우리가 LG엔솔이 위로 올라가면서 CATL을 잡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1등이었는데 CATL이 지금 올라오면서 그 1등의 자리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찜찜한 부분이죠.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은 이달 1일 전기차 LFP는 가능한 한 빨리 양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양산 목표인 2026년보다 당겨야 한다면서 LFP는 생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장비 반입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의 SDI도 2026년 ESS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현재 소재 생산을 검토 중이고, SK온은 올해 3월 영하 20도 수준 저온에서도 주행거리의 7-80%를 유지하는 LFP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다. 그래요? LFP 배터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죠? 저온에서 이 배터리가 풀 차지를 뭐 100% 해놔서 보통은 600km 간다라고 했다가도 기온이 뚝 떨어지면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절반, 600km가 아니라 뭐 한 300km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이었는데, 주행거리를 7에서 80%가 나오게끔 그런 시제품을 또 SK온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기술력으로 LFP 쪽에서도 저도 뭐 이래저래 그동안에 쭉 공부를 해보니까 LFP 시장이 따로 있고 삼원계 시장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고가형에서는 삼원계고 그죠? 중저가 쪽에는 LFP인데, LFP에서도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를 보여가지고 그쪽 시장에서도 우리가 1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주춤에도 현대차는 쌩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수요 상승세가 꺾이면서 주춤하지만 적극적으로 초기 투자에 나선 현대차 그룹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린다는 평가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 등에 따르면 1에서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61% 늘어난 약 85만 2,904대였네요. 61%나 늘어났다 그죠? 이 중 현대차 기아는 6만 3,916대를 판매를 해서 시장 점유율이 7.5%로 테슬라가 57.4%입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2등이네.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그죠? 마라톤으로 따지면 혼자서 테슬라가 저 앞에 그냥 뛰고 있고, 2등, 3등 그룹이 바로 뒤가 아니라 한참 뒤에, 이 정도면 거의 뭐 몇 킬로 차이 나네요. 3위가 GM의 쉐보레가 5만 160대, 4위가 미국의 포드 4만 6,547대라고 합니다. 21년까지 현대차 그룹은 소울이나 스코나 등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꾼 제품만 내놓으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 4, 5위권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테슬라, 포드 다음으로 전기차 시장 3위에 올랐고 올해는 2위가 유력하다고 하네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으로 현대차 그룹이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소형차부터 SUV, 고급차까지 전기차 라인업이 다양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고, 어떻게 이렇게 선전을 했는지 이유가 나온다 그죠? 소형차부터 SUV, 고급차까지 라인업이 다양하네요. 21년 12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모델 아이오닉 5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고, 지난해부터 아이오닉 5, 6와 EV6, 제네시스 GV60, 60, 70 그리고 코나 니로 EV 등 순수 전기차만 7종을 판매 중이라고 하네요. GM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주요 자동차 기업 중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2등. 근데 2위에 올랐다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보긴 봤는데 1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는 하고 조금 반반이다, 그죠? 네. 라인업이 좋아서 소비자의 이제 선택의 폭이 넓고 현대기아차가 그 전기차용 그 플랫폼도 빨리 구축을 해서 그죠. 대응은 상당히 빨리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2등을 미국 시장에서 2등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부분이고 여기서 전기차가 아까 61%나 늘어났다는 것도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은 전기차 판매가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단지 전체 지금 자동차 론에 대한 연체율이 그게 뭐 10% 육박하고 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희 직원들 보고도 내일 아침에 요 부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된 기사나 공부해서 제가 새로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믹스입니다. 위믹스.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그 위메이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한 90% 정도 빠졌었잖아요. 그때도 21년도에 한 9, 10, 11월 달에 위메이드 저렇게 올라가고 당시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았었는데 좀 말이 되나 이런 소리 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플레이 투 언 있잖아요. P2E. P2E 계속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게 그러면 누가 그 플레이 투 언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원래 게임 하는 사람이 돈을 쓰고 게임 회사들이 그 돈을 가져가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간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일단 위믹스 그때 요 부분도 있었죠. 뭐 플레이 투 원, P2E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장 유리한 게 게임 회사다.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코인까지 그죠. 위믹스 코인까지. 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에 8일 상장됐다고 하네요. 5위 거래소 고팍스라고 있나 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합체인 닥사가 작년 12월 유통량 공시 위반을 이유로 위믹스를 일제히 상장 폐지한 지 12개월 만이네요. 거래소 연합체에서 아예 위믹스를 전체 일제히 상장 폐지했었던 거네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다시 상장이 된 거고요. 위믹스는 P2E 나오네요. 여기 플레이 투 돈 버는 게임 열풍으로 주목을 받았고 한때 2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장 폐지 후 200원대까지 떨어졌던 위믹스는 현재 2,300원에서 2,400원대로 오가며 시세를 일부 회복했다고 합니다. 28,000원 위믹스가 28,000원까지 올랐었었네요. 야, 그랬다가 200원대 99% 빠졌다 그죠? 그리고 지금 2,300원에서 2,400원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90% 이상 마이너스네요. 자, 그런데 닥사는 상장 다음 날인 9일 고팍스가 자율 규제안을 위반했다고 공지를 했고 공동 대응으로 거래 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 지원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고팍스의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공동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지 1년도 안 돼서 상장한 것이 자율규제 위반이라는 거네요. 1년의 사건을 두고 업계에서 거래소 자율규제 회의론이 나오는데
앞서 지난 2월 업계 3위인 코인원이 먼저 단독으로 위믹스를 재상장했는데 그래요? 아무런 주의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낙사는 재상장과 관련한 자율 규제안을 만들었고 그 첫 대상이 고팍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장 취소 같은 절차는 없을 전망이고 어디까지나 자율이기 때문인데 유통량 공시 위반뿐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투자 의혹 등 사회적 물의까지 빚은 위믹스도 재상장하는데 더 심한 일이 벌어져도 거래소의 개별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거래소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거래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24시간 거래량으로 따지면 고팍스는 30억 원 안팎인데 반해서 국내 1위 업비트는 6조 원. 5위이긴 한데 되게 규모가 적네요.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처럼 자율 규제를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서로 깨는 상황에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커져갑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요 가상화폐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거래소에서 가끔씩 보면 지나치게 지난번 영풍재지 때도 그랬고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잖아요. 거래 정지 시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좀 저는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래가 된다라는 그 믿음,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장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여기서 계속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거래를 중단을 시켜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디스카운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달러 미만으로 떨어져서 뭐 얼마 이상 1달러를 회복 못하면 상장 폐지 그 룰이 있고 그 룰대로 그냥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거래소에서 규제를 하고 여기서 뭐 위반했다고 상장 폐지 시켜버리고 그런 건데 가상화폐도 그냥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 자율적인 시장 기능으로 위믹스에 대한 정확한 가격 판단을 하게끔 내놓고 그냥 거래가 계속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 원칙 제1투자 원칙 중에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거래소가 개입을 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원엔 환율 900원이 바닥인 줄 일학개미들 울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최근에 한 850, 60원까지 떨어졌죠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엔화는 850원 정도에서 뭐 좀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차트를 보면요. 차트에서 우리가 모든 자산의 차트에는 추세 차트가 있고 변동성에 관한 차트가 있고 심리 차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가 보면 차트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차트를 좀 많이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 차트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캐스틱이나 RSI나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굉장히 수학적 기반입니다. 수학적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 그 수학적 저 지표를 개발한 사람은 어떤 로직으로 저런 걸 개발했을까? 그리고 그 지표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 지표가
잘 잡아내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 지표가 있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 지표도 있고 한데 RSI인가 스토캐스틱을 보면 엔화가 1,000원 깨졌을 때 그리고 950원 깨지고 900원 초반 갔을 때도 제가 보면 과거 그 침체까지 안 왔더라고요. 과매도. 그래서 약간 과매도 상황이 됐을 때 사도 넣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올해 내내 아직까지는 엔화는 조금 이따 보셔도 됩니다 하고 2007년도에 엔화가 740원까지 40원까지 떨어졌었다 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조금 떨어지는 제가 하도 이제 떨어지는 무릎부터 사다가 마음고생을 한 게 많아가지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는 무릎 바닥 확인하고 올라오는 무릎에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RSI인가 스토캐스틱을 보면 이제 그 과매도에 터치를 했더라고요. 푹 잠기지는 않았는데 일단 과매도선까지 떨어진 것까지는 봤습니다. 자,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 6월 타이거 일본 N선물 ETF에 투자했다. 타이거 일본 N선물이라고 있네요. 100엔당 원화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갔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엔화가 900원 밑으로 내려가자 주위에서도 여름 휴가 때 일본 여행을 가려고 미리 환전을 해뒀다는 둥 난리가 났었다면서 조만간 환율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했지만 환율이 더 떨어져서 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네요. 그래도 900원 깨지고 들어가셨으면 그나마 낫죠. 1,000원 깨졌을 때부터 엔화를 산다라는 분이 꽤 많았거든요. 역대급 엔저에 엔화로 된 자산에 투자한 일학개미들이 근심이 커지고 있고 올해 초 100엔당 원화 환율이 968원 선에서 출발했다가 4월에는 1,000원을 넘기도 하는 등 5월까지만 해도 대체로 상승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5월 이후에 엔화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6월에는 900원이 깨졌고 이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엔화를 기초로 한 자산 투자 붐이 일었고 엔화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향후 엔화가 반등하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지금 864.94까지 빠져 있고 일본 엔화 주가지수 관련 ETF가 쭉 있네요. 방금 타이거 일본 N 선물이 올해 연초 이후 9.4% 빠졌고요. 에이스 일본 니케이 225 투자는 에이스만 옛날에 한투다 그죠? 한투가 뭐였죠? 킨덱스인가 뭐 하다가 이름을 에이스로 바꿨지 않습니까? 일본 니케이 225 최근에 신고가 내고 있었기 때문에 33년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서 28.6% 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도 18.4, 타이거 일본 토픽스 24.1, 코덱스 일본 토픽스 100은 14.7. 근데 연초 이후 수익률이 어떻게 똑같은 니케이 225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반드시 ETF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환 회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환 노출을 그대로 100% 다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면 이 니케이 225에 투자할 때 환 회치를 하고 들어갔으면 떨어지는 엔화 가치에 추가적인 손실은 없었을 거고요. 근데 환 해지를 해놓고 지수에만 투자했으면 오히려 높은 수익률이 났을 거고. 근데 환 해지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해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꽤 많이 들어가서 지나고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했더니 환 해지 비용에서 많이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환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쭉 밑에 여기 있네요. 이 ETF가 환율 변동에 자산을 노출하는 환노출형 ETF이기 때문에 예, 수익률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내년 중반쯤에는 엔화 가치가 오를 거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박상현 하이투자 연구원은 경제 펀더멘탈 고려 시에 100엔당 원화 환율 860원대는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900원대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김유미 연구원도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 870에서 9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에 일본은 통화 긴축 여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환율이 900원 내로 올라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990년대 일본 외환정책 책임자로서 미스터 N이라고 그 별명을 가지셨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재무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여름쯤엔 지금의 양적 완화 정책을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 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여름쯤에 지금 일본은 여전히 QT가 아니라 QE를 하고 있었네요.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데 내년에 긴축을 한다. 네. 마지막에 전문가들의 그런 전망 의견은 그렇게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화를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요,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갔을 때 원화는 환율 차트를 잘 보시면 우리가 엔화를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네, 그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쭉 하면 너무 설명이 길어져 가지고요. 자, 금리 하락 전망에 채권 공매도 투자 감소. 채권도 공매도로 하나요? 미국 증시 대기 자금 MMF로 몰려. 자, 국내외 투자업계에서 채권 금리의 하락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돈의 흐름은 채권 값 상승,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 하락하죠. 이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모습인데, 채권 가격 하락을 전망한 공매도 투자자들이 채권을 빌리는 대차 잔고는 줄기 시작했다. 채권 가격 하락을 전망.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고, 그동안에 채권도 매도를 해놨으면, 공매도를 해놨으면 많이 벌었다, 그죠? 금리가 올해 한 번 더 위로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자, 근데 이 채권을 빌려서 때리는 대차 잔고가 줄기 시작했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33조 원이었던 채권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10일 128조 원으로 하락했네요. 야, 채권 공매도는 규모가 뭐 장난 아니네요. 133조나 되네요. 지난 주말에도 제가 이런저런 기사 보다 보니까 국내 주식 공매도 잔고가 한 18조 정도 전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신용잔고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서 사는 신용잔고나 공매도 잔고나 비슷한 거 우리가 지난주 뉴스에 읽으면서 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채권은 130조나 되네요. 130조. 워낙 채권 시장 규모가 또 크니까. 네. 반면 만기 1년 이내 국공채나 기업음 등 단기 우량 채권에 투자하면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서 증시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는 MMF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MF는 이달 7일 기준
198조 7,772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달 초에는 169조 5천억과 비교해서 29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200조. MMF로 또 자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주요 투자은행 IB 12곳 중에 10곳이 현재 금리인 연 5.25에서 5.5% 미국의 최종 정책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 곳은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내다봤고 뭐 이 얘기는 뭐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금리 향방을 좌우할 이벤트들이 미국에서 줄을 잇는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가 17일 결정이 나고 며칠 안 남았네요. 지난 9월 말 통과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의 마감 시한이 17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새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핵심 기능만 남기고 기능이 마비되는데 셧다운이 되면 국채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금리가 높아지고 하지만 셧다운 직전과 직후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셧다운에 대한 이 부분은 매번 있는 연례 행사처럼 나고 셧다운에 의해서 뭐 국채가 부도가 나면 근데 부도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우려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위에 그림에 미국 역대 셧다운 일수가 나오는데요. 1990년 이후 기준이고요. 괄호 안은 각 정부별 셧다운 횟수. 90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3일, 그때 당시에 3일. 그리고 95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2번이 있었는데 5일하고 21일 셧다운 된 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시절에 17일 셧다운이 있었고 트럼프 때는 2018년도에 3일 있었는데 0.5, 3일하고 반일 한 번씩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2019년도에 3번이나 그랬네요. 근데 2018년 19년도에 이 셧다운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5일 역대 최장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셧다운은 며칠일까?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네. 자, 그것보다도 지금은 CPI가 중요하죠. 14일 화요일이죠, 아마. 내일. 10월 물가 CPI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 9월보다는 0.1% MOM으로는 0.1% 오르지만 작년 10월보다 YOY는 3.3%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번에 3.7 나왔었죠. 그죠? 9월에는 MOM은 0.4, YOY는 3.7 나왔는데 이 3.7, 3에서 3.7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0월부터 다시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10월부터 떨어지면서 10월, 11월, 12월 내년 1, 2월 달에 시장, 1월 달 시장도 좀 좋게 보는데요. 그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CPI가 이제 2%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보다 10월이 이제 낮아지는데 물가와 소비 둔화가 금리 하락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베트남, 몽골, 미국 해외로 번지는 한국 빼빼로데이. 그저께 토요일이 빼빼로데이였더라고요. 그죠? 11월 10일에. 네, 이 빼빼로데이 문화가 해외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몽골 소비자들이 빼빼로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시에서도 반한 쇼핑몰에서 20, 30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날 준비한 빼빼로 박스 100박스가 반나절 만에 다 팔려버렸다고 하고
그간 빼빼로만 한 1,700박스 26일 문을 연 팝업스토어에서 1,700여 박스나 팔렸다고 하면서 이 빼빼로 데이가 한국에서 시작한 이 빼빼로 데이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처럼 연인 사이에 챙겨야 하는 기념일로 지금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다 그죠? 지난 1983년에 출시됐네요. 빼빼로가. 와, 40년째 판매되고 있는 빼빼로는 작년 한 해 1,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80억이 팔렸다고 합니다. 미국, 중동, 동남아 등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롯데 웰푸드는 올해 해외 시장 매출을 전년에 4배가량의 2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리의 문화가 또 해외로 이래 번지니까 퍼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뉴스다 그죠? 네, 오늘 웜의 신박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